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방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심하다, 그죠? 네, 모험의 소통 읽어보면서 궁금하신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 첫 번째인가요? 타이나 텍세이라님이시네요. 네. 조을몬도님, 꼼꼼한 임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보기님도 오늘은 시장이 무섭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을 이겨내 봅니다 하셨고요. 다른 방송들 보다가 뭐 좀 다른 말씀 하시나 해서 바로 시청 중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최근에 방송 나오신 분들 보면 계속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기가 또 많고, 왜냐면 최근에 주식 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떻게 아느냐? 5월달 이후로 지금 5, 6, 7 한 두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팔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100조를 한 90조 정도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조라는 자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주식 사 분들한테는 계속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환호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강세론자들이 그런 분들이 각광을 받고 그렇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머쓱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아마 표정들이 다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 하는 사람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주식을 빵 들고 있지 않으면, 그죠? 현금 100% 들고 있지 않으면 뭐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변동성장이 계속되네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네요 하셨고, 아궁 오늘 장 심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정상 시장입니까?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다 시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제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날씨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산도 변하고, 그 와중에 한 번씩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우면산 산사태처럼 산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그 산사태는 10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주식시장의 산사태. 그런 게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20%에서 25%씩 빠지는 장 자주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수백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사태가 나는 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여름에 뭐 장마빛 정도야 뭐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큰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투자의 본질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였었던 것 같은데, 저희 작은 집 갔다가 그 뒷동산 올라갔다가 그 눈발이 막 휘날렸으니까 설날 때였었나 보네요. 눈발이 막 휘날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뒷동산 올라갔는데도 눈발이 흩날리면서 겁이 덜컥 나서 뭐 허둥지둥 내려왔던 기억이 나고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웬만하면 이제 바다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서핑, 윈드 서핑 같은 거 할 때 그 뭐 구명조끼 그런 거 안 입고 원래 입고 해야 되는데, 그 바다에서 바다 수영이나 이런 걸 뭐 좀 잘 하는 편인데, 그런데 바다에서 한번 좀 멀리 나갔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해 바다니까 얼마나 거기가 평온합니까?
그 평온한 바다 속에서도 물도 따뜻해요. 예, 거제도 앞바다 이런 데는 물도 수온도 보면 차갑지도 않고 그런 바다에서 편안하게 수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저만의 두려움에 허겁지겁 다시 육지로 막 헤엄쳐 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헤엄쳐 오면 되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그 두려움에 오히려 위험해질 뻔했어요. 허둥지둥 데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두 가지를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작은 집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말씀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아무리 뒷동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거대한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바다를 건너는 거, 큰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큰 산을 올라가면서 24절기 우리나라 24절기 보면 대한 소환 때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절기로 따지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 7, 8, 9, 10월까지는 네.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급이고 봄, 여름, 겨울로 따지면 혹독한 겨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변동성조차도. 너무 무서운 장이네요. 6월에 3억 달성해서 7월에 1위 말을 가려고 했는데 2억으로 주저앉았네요. 아이고. 근데 다시 다 올라올 겁니다. 변동성이라 했잖아요. 변동성. 여기서 시장이 이제 끝났느냐? 아닙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최 부사장이 보여준 그 필반 지수의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 빠지는가. 최근 5년 동안에 시장은 이렇게 언제든지 이 정도 좋은 적은 주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고점에서 다 주식 다 팔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이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뭐 최근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I never lose. either win or learn이라고. 공격적으로 했는데 더 올라갔으면 윈이고요. 이번에 이제 빠졌으면 배우면 되는 거죠. 이런 변동성은 왜 오고 이 변동성의 크기는 어떤 형태로 정해지면서 이런 거를 이번에 좀 배우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선의 선택은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아이고 1월 날 오후 3시경에 전시회 갔다가 문이 닫혀서 그냥 오셨다고.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대요. 토요일도 문이 잠겨 있어서 아니 토요일까지는 전시장 문 열고 일요일만 닫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래서 토요일 날 친척분들 오신 분들 겨우 이제 모시고 들어갔다고 들었었는데 이번 주 제헌절에는 아마 문 열어놓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6,800이네요. 급하게 올라갔으니 급하게 내려가는 법이죠. 주식을 다시 한번 싸게 살 기회가 와서 저는 오늘도 쇼핑했습니다. 주식 쇼핑하셨다는 거네요. 대단하십니다. 그죠? 이 자금 관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전화기 열어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름계좌 7월 말 1년 정산 6월 중순 9천 넘었을 때 정산할까 하다 처음이니까 그냥 가보자고 한 것이 후회되나 하루 하셨는데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큰 산을 올라가는데
저희와 함께 올라가면서 3년, 5년, 7년 지나고 보면 다 이번 조정도 다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 저는 33년 동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한테 욕을 한 게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저 욕 잘 안 합니다. 근데 주식하면서 제 자신한테는 쌍욕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욕 안 합니다. 옛날에 한창 때 정말 공격적으로도 해보고, 당시에 이제 제가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정말 이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책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막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에 대고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시장, 그게 이런 변동성, 그게 주식 시장인 거고, 이런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으로 돈 벌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지난 5월 향후장이 히말라야산 등반이라 생각하고 1년 반기 성과보수형 랩을 가입했습니다. 익사이팅한 장에 따라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채슬리의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1년 만기 시점에 장이 안 좋으면 그동안의 수익을 하나도 실현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청산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계속 연장하시면 됩니다. 네, 모멘텀님이 딱 좋은 답변 달아내셨네요. 중도 해지 수수료, 저희 랩은 중도 해지 수수료 없을 거예요. 이 성과 보수형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정도면 이제 해지해야지 해서 해지하시면 그 수익금의 성과 보수형이니까 수익금의 몇 퍼센트 그 성과 보수만 차감하고 특별한 해지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충분한 기간이 돼서 10개월 정도 됐는데 해지했다고 해서 뭐 환매 수수료를, 펀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를 뭐 수익금의 70%를 징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성과형 랩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랩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요 답변만 드리고 다른 댓글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랩도 있고 국내 랩도 있으시다고요. 뿌링님이 랩 투자에 있어 추가 매수 시점과 규모, 원칙에 대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중간 선거에 따른 항상 조정을 받는 그런 계절성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쯤에는 지금 바닥 대비 좀 주가가 더 올라와 있더라도 내년까지 장을 좋게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로 따진다면 매수 시점을 굳이 물어보신다면 10월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0월에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확 늘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기도 중요하지만 시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거 팔까 말까 애매할 때, 그럴 때 시장의 계절성을 보면서 저는 파는 게 맞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리고 사는 것도 그는 계절성을 타긴 한데 너무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4월, 작년 4월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트럼프의 폭탄 관세로 엄청나게 좋은 가격을 만들어줬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3월 달에 엄청나게 좋은 바겐 세일을 해줬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세린메인데 5월 때면 주식 팔아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인 가격에 바겐 세일이 나왔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는 지금 저는 7점 이하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그거는
아무 크게 리스크가 거의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7천 밑에서 들어가서 뭐 보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뭐 6,500 찍고 6,700 찍고 막 이러면 뭐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가격대는 빠르게 회복할 거다. 7,500까지는 3개월 안에 다시 저는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저는 요 가격에서는 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댓글 달아요. 그동안 심신 안정제로 잘 듣고 있었네요. 일임 안 했더라면 어쨌을까 싶네요. 주변에서는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찾아오신 분들한테 10월까지는 수익 별로 안 날 겁니다. 예,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 계약을 받는 이유가 터져도 저희가 터지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터져도 저희가 터지는 게 나은 게 이 조정 국면에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리밸런싱을 이제 요쪽은 끝났네.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네. 했을 때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잘할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터지면 저희 욕하면 된다고. 근데 혼자서 주식 하신다고 막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확 밀려버리면 지금처럼 밀려버리면 또 자책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부부 관계에서는 당신 내가 그렇게 줄이라고 했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뭐 서로 또 막 비난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그냥 저희한테 저희 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나중에 수익률 면에서나 그래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나은 선택이실 겁니다. 예, 그렇게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맡기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랩이든 일입니다. 맡겨놓은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런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맡겨놓고 계좌 찾아보면서 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났을 때 막 저희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현명한 선택은 아니죠. 네. 맡겨놨으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저희가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변동성에 훨씬 더 단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채슬리 박전무라 채슬리 참 니네들 고생 좀 하겠다 생각하시고 놀러 다니시면 돼요. 이 여름에 가족분들하고 어디 좀 여행 갔다 올까? 이 계좌 수익률이 여기서 더 빠지면 그게 아까 제가 그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스스로 두려움에 제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피터 린치가 연수익률 29%씩 연평균 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손해난 해가 없었더라고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건데 77년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면 78년, 79년은 보면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해고 1980년, 81년에도 보면 리세션이 2번이나 있었고 1987년에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근데 77년에서 1990년 갈 때까지 한 번도 손해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연평균 29%의 수익을 냈는데 거기 펀드에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60%인가 70%는 이익을 못 봤다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대공황이 다시 온다. 이런 얘기에 바닥에서 해지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피터 린치가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슬리 믿고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될는지요?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장이 정말 오네요. 저번에 배웠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실감이 되네요. 네. 이렇게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진짠가? 뭐 진짠가? 네. 이번에 월간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월간 전망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들 표정이 진짜 그렇게 조정이 온다고? 네, 약간 그런 표정이셨잖아요. 그리고 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라 하니까 다 들고 계셨잖아요. 급하게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인 걸 보여주는 현실이네요. 기다리는 장은 안 온다 했는데 왠지 이번에 현금을 써먹을 수 있을까 싶은 느낌? 네. 솔트님도 저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 7점 깨지면 진짜 지수 사야지 했는데 막상 깨지니까 관망 모드가 되네. 네. 이런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7천이 깨졌을 때도 또 사거나 하는 게 이번 상승장은 하락을 꼭 대비해야지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네요. 월간 전망 들으며 하락에만 집중했는데 반도체를 너무 맹신했습니다. 겨울이 빨리 왔으니 봄도 오고 여름 가을도 오겠죠.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선빵을 빨리 날리지만 너무 빨리 날리기 때문에 항상 이익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 했잖아요. 전고점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낙폭의 최소 50%는 반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등이 왔을 때 이 주식이 전고점을 뚫을 건지 아니면 이 정도가 오른쪽 어깨인지 네,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좀 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AI 인프라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 전방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직은 나쁘지는 않잖아요. 보면 책 잘 받았습니다. 책에 써주신 대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타기를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싶으면 사는 거죠. 뭐. 형님 저도 독일 지멘스 시스템 공작 기계가 있는데 알람이 발생하여 해결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GPT한테 물어보니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알람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네요. 갈수록 생활 밀접형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어제 수학 난제를 풀었다라는 기사를 다루면서 야, 이 챗GPT나 오늘도 제가 이 나중에 저녁에 KBS 쪽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열린 토론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그 작가가 질문지를 어제 밤에 보내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챗GPT를 한번 그 질문지를 넣어봤거든요. 넣어봤더니 박사익 대표님의 평소에 주식 투자 스타일과 그동안에 말씀해 오신 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답변이 쫙 뜨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정말 이 AI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LLM 모델이라는 게 그걸 작성을 하려면 제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성을 해도 또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다 읽고 있으면서 작성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얘기한 걸 다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은 최슬리 이름 고객이 같은 포트폴리오인가요? 네,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100억 넘게 이렇게 맡겨 놓으신 분들도 있고, 네, 3억이 안 돼서 좀 한 2억 5천 이렇게 맡겨 놓으신 분도 있고, 그 가족 계좌는 아이들 거는 뭐 5천만 원짜리 계좌도 있잖아요, 그죠?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똑같습니다.
한국 주식 도저히 못하겠네요. 이건 주식장인지 도박장인지 오늘자로 모두 팔고 다시 미국장으로 갑니다. 네. 이게 주식을 하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이 변동성이란 게 주식에 왜 변동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쉽게 돈 못 벌게 만들려고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4년 말에도 마찬가지였죠. 국장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해서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때문에 다른 종목까지 수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뭐 호수만 하더라도 저 5대5 가보면 이게 호수야 바다야 싶을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주식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스케일 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좀 이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태국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태풍 올라온다고 제주 바다 가면 파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서퍼들이 제주도에 서핑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그죠? 이 파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동성에 익숙하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도박장인지 그죠? 막 이러면서 3월에 1등 매니저 따라하기로 계좌 수익이 나면 랩 가입하려고 했지만 막상 망설여져서 매도하지 못했다가 전부 반납하고 보니 매일 영상 보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에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기존 보유자들과 출발 시점이 달랐는데 그걸 눈치 못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제대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선수가 돼 있고 고수가 되고 나서 그때 크게 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과정들 이번에 위에서 전량 싹 매도하고 또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바닥에서 사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워진다.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계속 그래서 다음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대응 전략을 이번에 백서를 한번 써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백서는 7, 8, 9 이번 분기가 끝나고 써보세요. 끝나고 결국 이런 주식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 7, 8, 9 끝나고 나면 10월 월간 전망 때 저의 백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의 에너지가 다 하는 것일까요?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6월까지 매우 가파르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가파르게 오른 뒤에는 대칭의 모습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올라섰던 모양과 데칼코마니처럼 떨어질까봐 조금은 불안하지만 채슬리에서 3분기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지금의 하락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7월은 조정장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중순에 동생 데려가서 랩 가입했는데 무너지네요. 멘탈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니까지 수요일 또 랩 가입하러 가자는데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흔들림 없이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삶이 기다림이듯이 기다림은 희망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하시는 비중은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1임을 맡기시면 3억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 2, 3천 하시라고. 예. 어차피 그 2, 3천으로 다 깨먹어도 예, 저희가 어차피 버는 게 훨씬 많을 거니까 예, 그렇게 좀 내가 주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을 하면 또 제가 치매 안 걸린다 했잖아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 대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침부터 뉴스 봐야 되고 그래서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죠. 웬만한 경영학도 경영학 석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10년 하시면 경영학 석사 정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돈을 실제로 버는 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랩이 됐든 1임이 됐든 우리 쪽의 비중을 많이 옮겨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에서 돈을 버신 분처럼 그냥 믿고 쭉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2번이나 필사를 하시다니 정말 엄청나네요. 전 부끄럽지만 결혼하고 신혼의 큰 꿈을 가지고 바로 필사를 시작했지만 40주년이 지난 지금 신약 겨우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은 자극으로 정말 다시 각오를 다잡고 한번 달려가 봐야겠어요. 내년까지라도 한 권을 다 쓰게 된다면 채설리와 오늘 글 쓰신 분 덕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2번 쓰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종목 평가 이익이 몇 배 증가했다는 점. 24년 1월 말에 704조에서 25년에 778조 수준이었는데 26년 5월 말에 2852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 될 수가 있죠. 네.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100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도 보유 종목 평가액이 4배로 늘어났는데 차익 실현 수준이 아니라 대량 매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00조가 넘는 금액이 평가이익이 됩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6월 9일 기준으로 약 144조 수준이었고 그 시점에 실제 주식자금 유출이 약 948억 달러? 7월 6일 기준 누적 그렇죠. 달러로 하면 948억 달러가 140조니까요. 7월 6일 기준 누적 순매도가 약 188조 원. 아직 한국은행의 공식 자금 유출 통계는 발표 전입니다. 2026년에만 코스피 192조 순매도, 삼성전자 한 90조, 하이닉스 70조 순매도했는데 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160조니까 코스피 순매도에서 두 종목을 제외하면 32조인데 삼전 닉스 및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난 것은 개인과 기관이 삼전 닉스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삼전 닉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1년 사이에 5배 이상 상승한 전자 보유 지분이 많은 외국인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하이닉스는 열 몇 배가 올랐으니 더하고요. 도박판이라고 해도 판돈이 도박장에 있으면 언젠가 복구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만 이미 판돈이 빠져나가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948억 달러가 유출된 상태. 아직도 외국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삼전닉스 추종자들이 두 종목이 올라가도 다른 종목을 팔고 두 종목이 내려가도 다른 두 종목을 팔아서 두 종목을 추종 매수한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1만, 삼전 50만 그거 몇 주만 거래도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도 몇 채만으로 시세를 올리듯이 중요한 건 실제 시장에 참여한 매매 주체가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일방적인 매도를 받아주는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껍데기 지수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머니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도 머지않았습니다. 개인들 예수금이 바닥날 때쯤이면
대부분 종목이 반토막 나 있을 수도 있고 급등했던 종목들은 70% 이상 주가가 하락할 때도 있을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차익을 낸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나가면서 약간의 돈으로 국내 우량주들을 저가에 매집할 것이며 그럴 수 있을 때까지는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죠. 기관이야 저 알아서 한다고 치고 고점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은 껍데기만 들고 있을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데 요즘 보니 혼자 죽는 게 아니란 말로 이해가 됩니다. 삼전 닉스에 몰빵하고 쏠린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주식은 많이 녹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해야 하는데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세력은 보유 물량 처리가 쉬워집니다. 올라갈 희망이 보여야 내려갔을 때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희망 고문을 합니다. 올라간다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큰손들은 차익 실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줍니다. 네. 주식을 좀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논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 여기 지금 나와 말씀해 주신 2004년 말, 24년 말 얼마, 그리고 지금 얼마 이런 걸 보면 잘하면 이분이 제가 아는 경제학 박사님이신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엘리트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주식은 시가총액이라고 시가총액 많이 저기 적어 놓으셨지만 평가에 기업의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 외국인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50% 정도 45 이하로 최근에 내려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 45를 들고 있는 저 외국인은 도대체 뭔가 2018년도에 한창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안 팔았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삼성이 거의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재작년에도 안 팔고 끌고 가는 외국인 투자자 결국은 이번에 크게 먹었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평가익만 가지고 매도를 했다면 그 전에 진작에 많이 매도했을 거예요. 21년도에도 그렇고 23, 4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시잖아요. 냅두다가 이거는 너무 과열인데 할 때 애플 주식 조금 팔으셨잖아요. 21년도에 코로나 직후에 급등했을 때. 그러다가 22년도에 급락하니까 6분기 만에 애플 주식을 다시 샀다. 근데 다 팔았다가 다 샀다가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치 평가입니다. 가치. 항상 저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이 정도 이 기업의 가치는 뭐 500조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는 3천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시장이 너무 과하게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그 테슬라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대를 판다.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걸 믿고 막 이 가치 평가를 하면서 막 이 주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잘못된 가치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가격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적정 가치가 이 회사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 적정 가치보다 너무 높아지면 웬만하면 좀 비싸져도 팔면 안 돼요. 네.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프리미엄을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고 미국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움직이듯이 그 비싼 프리미엄, 미국 기업의 비싼 프리미엄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파는 건 아닌데 이거는 너무 저 이익 추정이 저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좀 팔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다 팔고 2,800조, 2,000조 넘는 거 다 팔고 그 주식을 이제 또 아는 사람들이 빈 껍데기 주식을 갖고 있게 될 거다. 요 얘기는 그 주식이 가치 평가로 비싼 영역에서 이 거품이 제거되는 거는 맞지만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빈 껍데기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좀 너무 과해서 이번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주가가 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외국인 지분율이 45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으로 1,000억 벌기님이 써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신문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삼전닉스 결말은 오징어 게임, 시장 공포 불은 반도체 피크아웃론에 대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단기 수급 공포와 장기 산업 결론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사진은 오징어 게임의 스틸컷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변동성이 극심한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 증시를 두고 던진 경고는 제법 매서웠는데 지난 1년간 165% 오른 세계 최고 수익률의 시장이 자칫 오징어 게임처럼 끝날 수 있다는 건데 화려한 상승 뒤에서 외국인이 먼저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판에 남은 개인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 이 신문은 그 광경을 카지노에 비유했고요. 숫자를 보면 과장만은 아닌데 올 상반기 코스피에서 이 변동성 완화 장치 VI는 29,357회 발동이 돼서 반기 기준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1조 6,1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6조. 반면 외국인은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 약 153조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 7월 8일 코스피는 6월 22일 고점 9,114, 장중 고점은 9,300이 넘는데요. 이 9,114 대비해서 20% 넘게 밀리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반도체 랠리, 레버리지 ETF, 외국인 리밸런싱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였고요. 이 국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두 개의 피크아웃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일인데 업황의 피크아웃은 수요와 가격, 이익의 방향이 꺾이는 문제이고 주가의 피크아웃은 이미 오른 주식에서 기대의 속도가 둔화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는 이 둘을 한꺼번에 섞어내서 부풀었는데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아 넣으셨네요. 자, 질문. 실적이 좋은데 삼전닉스 주가는 왜 떨어지나? 답변은 실적만 보면 반도체 기업은 여전히 강하다. 마이크론은 5월 말로 끝난 분기에 414억 달러의 사상 최대 매출을 냈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원으로 1년 전에 19배,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마저 넘어섰다. 그런데도 주가는 발표 당일 급락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살짝 못 미친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투자자들이 곧바로 던진 다음 질문이었다.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보다. 주식시장은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변화율을 먼저 본다. 이 논리를 가장 날카롭게 벼러든 곳이 모건 스탠리인데
이 회사는 7월 초 보고서에서 디램 가격 상승률의 둔화와 재고 개선 정책 그리고 이익 전망 상향폭의 정점을 들어서 이 변화율의 정점이라고. 예, 제가 항상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했죠. 이 변화율, peak rate of change. 이 변화율을 rate of change 해서 peak이라는 거죠. peak rate of change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2024년 겨울이 온다. 이 winter is coming 보고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려서 이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린 곳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시장이 왜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짐작이 가고요. 다만 같은 보고서도 내년 이익이 35에서 40% 늘어난다는 장기 낙관까지 거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이익이 35에서 45까지는 늘어난다는 거죠. 자,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 자체는 가볍게 볼 게 아닌데 자본 집약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 공급이 조금만 넘쳐도 가격은 빠르게 무너지고 과거 PC 스마트폰 사이클이 그랬고요. 고객이 주문을 줄이고 재고가 쌓이면 실적은 순식간에 꺾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최고 실적이 발표되는 날부터 다음 하락을 의심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메모리 반도체 팔아야 하나 매매 판단에 참고할 지표는 무엇인가?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정작 메타 주가는 8% 넘게 올랐고 시장은 그 소식을 막대한 투자를 수익으로 바꾸는 신호로 읽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일부가 이를 AI 인프라가 남아돌기 시작했다고 확대 해석을 했고 그 불안이 메모리 반도체 전반으로 옮겨 붙었고요. 뒤집어 보면 데이터 센터 가동률을 높이려는 시도이자 임대할 만큼 수요가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결국 판가름할 것은 보도의 제목이 아니고 곧 이어질 실적 시즌에서 드러날 빅테크의 이 자본 지출 캐펙스 가이던스이다. 자, 디램 가격과 관련주 수급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가격 지표도 아직 붕괴를 말하지는 않는다. 트렌드 포스는 3분기 범용 디램 계약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13에서 한 18% 오를 것으로 보는데 1분기에 55에서 60%, 2분기에 45에서 60% 내려온 숫자지만 이 상승률 둔화와 가격 하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60% 오르던 값이 15% 오른다고 시장이 곧장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PC 스마트폰 업체는 이미 높은 메모리 값에 부담을 느끼는데 AI 서버 수요는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용 소비재 메모리와 AI 인프라 메모리 이 두 시장이 갈라지는 구간이고 최근 급락에는 업황보다 수급의 지문이 더 짙게 남는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오르는 장에 기름을 붓고 빠지는 장에서는 오히려 기계적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줄여야 하는 구조가 진폭을 키우게 되고 여기에 외국인 리밸런싱이 겹치면 작은 뉴스도 큰 매물이 됩니다. 너무나도 이번 외국인 매도를 한국 경제의 이상 신호로 보지 않았고 지수 편입 비중이 급등한 뒤에 따라오는 기계적 조정이라는 겁니다. 펀더멘탈은 그대로이고 한쪽으로 너무 몰린 포지션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레버리지 상품의 진짜 위험은 방향을 맞춰도 시간은 못 견딘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방향을 맞춰도 장기적으로는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게임인 거죠. 하루 10% 오르고 다음날 10% 내리면 원래 주식은 거의 제자리로 오지만 2배 레버리지는 이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복리로 손실이 쌓여 횡보장에서도 계좌가 녹게 됩니다. 음의 복리가 작용하는 거죠. 6개월짜리 산업 전망을 믿고 하루 단위 상품을 오래 들고 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쁜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산업에서 먼저 벌어지지 않는다. 계좌 구조 안에서 먼저 벌어진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댓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회사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회사가. 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에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 포지션이 이런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 계좌가 어떻게 지금 자금 관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죽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고 신용을 쓰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하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내 돈 온전히 내 돈만 갖고 있으면 막 흔들어대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움직였다가 어이씨 도망가야 되나 하고 뒤로 돌아서 도망가다가 총 맞습니다. 신용 포지션이 아니면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좀 다르죠. 레버리지는 이번에 잘못 들어간 거니까 이번에 반등이 올랐을 때는 줄이시고 나는 뭐 이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 뭘 강과했나 그런 거를 한번 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 나냐, CXMT 줄줄이 증설 경쟁인데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TSMC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폭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이 공격적인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K반도체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자 13일 대만 매체에 따르면 TSMC는 전날 대만 서남부에 위치한 자이과학단지 2기 기공식을 개최했고요. 이곳에는 약 90만 스퀘어미터 규모의 최첨단 패키징 공장 3개가 들어섭니다. 류페이 전 대만경제연구원은 향후 3년간 TSMC의 자본 지출 총 규모가 사상 최고인 1,500억 달러 약 2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날 TSMC는 6월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8천억 이걸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월 대비 6.2%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은 올 들어서 가장 컸고요. 이 파운드리뿐만 아닌데 AI 붐을 타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폭발적인 수익과 함께 공격적인 설비 R&D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 최대 디램 업체인 이 나냐 테크놀로지는 2분기 영업이익률이 73.7%를 기록했고요. HBM은 없지만 디램 가격 상승 덕에 창사 이래 최고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폭발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나냐테크는 내년 설비 투자를 올해보다 4배 많은 약 9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부분 신규 디램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중국 최대 디램 제조사인 창시메모리는 1분기에만 7조 4천억 원, 330억 위안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창신이 최근에 7조 번 게 1분기에만 7조 벌은 거네요. 1분기에만. 그러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좋다고 하니까 뭐 애플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7428 창신도 올해 들어와서 30에서 40조 벌겠네요 보니까. 자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전자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생산시설 투자와 같은 사업상 결정도 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금리 상승에 은행 40년 만에 시총 1위. 이번에 보면 장은 빠지는데 KB금융이 막 신고가 나오고 그랬었죠.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일본에서 20년 이상 지속된 제로금리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금리 인상 전망이 확대되면서 금융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에서 금융사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40년 전이면 1985년, 6년. 13일 도쿄 증시에서 미쯔비시 UFJ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31% 올라서 시총 42조 235억 엔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전통의 강자 이 도요타가 40조 9천억 엔과 최근 반도체 열풍을 타고 오르던 키옥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키옥시아가 시총 1위가 됐었잖아요. 4위가 소뱅이고 5위가 도쿄 일렉트론이네요. 자,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금융기업이 일본 시총 1위에 오른 것은 1986년에 이 스미토모 뱅크 이후 처음인데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최초로 금융사가 시총 정상을 탈환한 것이고요. 버블 경제 말기 도쿄 증시에서는 스미토모 뱅크 외에도 일본 흥업은행, 후지은행 등 금융사들이 시총 상위권에 포진했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IBM, GE 등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미쯔비시는 미쯔비시 은행과 도쿄은행을 기반으로 한 미쯔비시 도쿄금융그룹과 산화은행, 산화만이 하는 이 산화은행과 도카이은행 계열의 UFJ 홀딩스가 2005년 합병해서 출범한 일본 최대 금융그룹이군요. 이렇게 합병을 했었네요. 미쯔비시은행, 도쿄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미쯔비시 도쿄금융그룹 그리고 산화, 도카이 은행 계열의 UFJ 홀딩스 2005년에 합병했으니까 20년 넘었다 그죠. 자, 일본 증시에 키옥시아, 도요타, 소뱅은 줄줄이 내렸지만 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하고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등 금융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자, 금융사들이 선전한 배경은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 올린 데다가 시중금리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본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99.6%로 한 번 더 남았네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9일 한때 2.9%를 돌파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에 오르는 등 높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대개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늘어나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게 되고 있고요. 예금금리도 오르지만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연결 순이익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2조 7천억 엔이고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고 시장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경우에는 실적이 전망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자와 주니치 미쯔비시 UFJ 사장이 이달 니케이와 인터뷰에서 ROE가 중장적으로 1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앞서 저금리 시대 일본의 금융사들 주가는 수십 년간 부진했는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16년에 시행돼서 24년 3월 종료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에는 미쯔비시 UFJ 시총이 5조 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군요. 5조 엔이면 50조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자, 미쯔비시 UFJ의 시총 1위 등극은 버블 붕괴 이후 부진했던 은행주들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일본 은행들은 버블 붕괴 후에 1990년대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막대한 이 부실 채권 문제를 떠안았고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대형 재편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산하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도 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카이치 정부가 경제 재정 운영 기본 방침 원안에서 재정 건전화 표현을 삭제하고 재정 정책에 대한 일본 은행의 협력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 전해지자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나도메 가츠토시 미쓰이 스미토 모 트러스트 자산운용 전략가는 원안이 공개된 이후부터 이달 9일까지 일본 장기금리 상승폭이 미국과 한국을 웃돌았다며 일본 고유의 재료로 금리가 오른 국면이 두드러졌고 호네부토 쇼크가 컸다고 했습니다. 호네부토 방침은 일본 정부가 매년 여름 마련하는 문서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 입장과 중점 정책을 담는데, 이번은 지난해 10월치만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처음으로 발표하는 호네부토 방침이어서 주목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14일 전후로 예정된 호네부토 방침 가계 결정을 연기했고요. 재정 비율 완화를 우려하는 시장 반응을 관찰하고 장기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서 문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 이 일본 은행도 그렇고 KB금융, 신한지주, 이는 은행주가 강하다는 말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빠지면 뭐 온갖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을 건데, 이번에 조정은 제가 뭐 한두 달부터 얘기했고 6개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 3분기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그러면서 올 초에도 그랬죠. 뭐 조정이 나오면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난무할 건데, 계속 역발상 투자로 임하면 된다고요. 역발상 해도 돼 했을 때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은행주의 주가인데, 은행주의 주가는 강합니다. 자, 은행에서 산 ETF 63조 7월 폭락의 투자자 한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점 대비는 30% 빠졌어요. 9,300에서. 자, 올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이 이 ETF를 63조 원어치 팔아서 5,5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연초 4,000대였던 코스피가 단순에 8,000대까지 오르면서 은행들도 증권사의 전유물인 것 같았던 ETF 판매에 뛰어든 것이다. 그래요? 근데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데 그걸 은행에서 굳이? 자, 그러나 7월 들어 증시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가며 안전한 은행에서 ETF를 사들인 고객들의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13일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이들 은행이 신탁 형태로 판매한 ETF는 62조 9,100억 원에 달했고요. 이 기간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5,467억이나 되고요. 은행 ETF는 증권사와 달리 신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이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인 것도 있고 아무리 높아도 0.01%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은행은 판매액의 최대 1.2%까지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체 ETF 판매액의 0.9%가량을 수수료로 벌었네요. 증권사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행에서 ETF를 사는 것은 창구의 접근성이 증권사 대비 좋아 상담 등을 받기가 수월해서인데, 또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수료를 내가면서 은행에서 ETF를 산 사람들의 수익률이 이달 증시 조정으로 대거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코스피 고점에서 은행에서 팔린 ETF가 30조 원어치나 되는데 7월 증시가 7,000선 아래까지 밀리는 등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말 터져 나왔던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악몽을
은행권이 너무 쉽게 잊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는데 ETF는 ELS와 달리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손실 처리되는 형태의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은행을 믿고 수수료까지 내고 샀다는 고객 불만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ELS 사태 때 가장 큰 고객 손실을 안겨준 국민은행이 올 들어 ETF 판매액도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증권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었다면 5, 6월 증시 고점설이 나왔을 때 적어도 대면 판매 채널에서는 관리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고요. 신한은행은 증시 호황으로 ETF 판매가 늘자 지난 2월 수수료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0.7%였던 수수료율을 1%까지 오히려 올렸네.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ETF를 하는데 그걸 은행에서 그냥 증권사 계좌에도 살 수 있는 걸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팔면서 네, 거기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 CXMT 유니트리 출격, 중국판 나스닥 고창판 뜨겁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국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시메모리에 이 초대형 IPO가 임박하면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이 상하이 고창판 스타마켓이 다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1위 휴머노이드 로봇 그룹인 유니트리와 이 낸드 플래시의 선두업체 이 양적 메모리까지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IPO 열기가 한층 달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CXMT는 15일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내일이니군요. 20일 기관과 개인의 청약 및 납입이 마감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 수준으로 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계 4위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한 6조 5천억. 2020년에 SMIC가 코창판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532억 위안에 이어서 코창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공모 규모입니다. SMIC가 거의 2배였었네요. 532억 위안을 조달했었군요. 자, 시장에서는 CXMT의 기업 가치를 최대 2조 5천억 위안, 한 554조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1,000억에서 1,500억 위안입니다. 위안. 200 곱하면 되죠. 200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러면 30조, 그죠? 30조 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PR은 15배에서 12배를 적용하면 시총은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위안으로 추산이 됩니다. 현재 코어창판 시총 1위인 SMIC가 1조 5천억 위안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30조 정도란 말이죠. 글로벌 반도체주가 현재 조정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CXMT가 코창판 시총 1위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장 이후 스타50 지수 편입 여부에 쏠려 있는데 코창판의 대표 지수인 스타50은 최근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타50 지수는 연초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내림세를 기록하다가 1256선까지 밀려서나 불과 3개월여 만에 6월에는 2200으로 치솟으면서 75%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SMIC가 지금 330조 정도 하고 있고요. 창신의 기업 가치는 550조.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뛰면서 1000조가 아니라 잘하면 200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왕 부장이 아침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보통주 대비 주가 절반 우선주를 담아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총별 우선주 지금 계리율인데 지난해 말에 37에서 한 38이었는데 와 올해 50에서 52.74 엄청 크네요. 국내 증시가 보통주 중심으로 급등한 사이 대형 우선주의 할인폭이 지난해 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가 상승에 베팅하던 수급이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자 배당주와 가치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면서 뒤처졌던 우선주의 가격 회복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통주 대비 평균 계리율이 52.74로 지난해 말보다 15.3%포인트 확대가 됐고요. 우선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전자우, 현대차 EUB, 현대차 우, 미래에셋증권 EUB, 두산 우, 삼성전기 우, 삼성화재 우, LG전자, LG화학 우, 한국금융지주 우 등이라고 합니다. 상위 20개 평균은 38.78에서 52.21로 13.43%포인트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괴리 확대는 우선주 가치가 일제히 떨어진 결과라기보다 보통주가 상승장을 주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AI 반도체와 로봇 원전 등 성장 기대가 큰 종목에 자금이 몰린 데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비롯한 ETF 매수 수요도 대부분 보통주로 향했죠. 의결권이 없고 거래량이 적은 데다가 주요 지수 편입에서 제외되는 우선주는 같은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이 보통주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수록 이 괴리율 확대폭이 컸다는 점도 이 같은 수급 구도를 뒷받침하는데 대형 보통주는 패시브 자금과 외국인 매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반면에 우선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에도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됐습니다. 배당보다 미래 성장성과 지배구조 변화가 주가를 좌우하는 국면에서는 보통주의 의결권과 성장 옵션에 프리미엄이 붙고 우선주의 배당 우위는 상대적으로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괴리율을 좁힐 재료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4년에서 26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연간 9조 8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고요. 잔여 재원이 충분하면 추가 환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특별 배당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삼성전자 우의 배당 수익률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 유통 물량을 직접 줄이는 움직임도 나왔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7일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시장 가격 괴리 완화와 균형 있는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보통주 2천억 원에 더해서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을 사들인 뒤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금 배당에 그치지 않고 우선주 물량 자체를 축소하는 정책인 만큼 다른 상장사로 확산될 경우에는 대형 우선주의 이 구조적인 할인 축소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 계리율은 향후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통 이 마지막 오버슈팅 국면에서 ETF나 이런 데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이제 보통주 수급에만 영향을 주지 우선주 수급에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좀 오버슈팅 국면에서 이게 확 벌어지게 됩니다. 확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선주가 따라 올라가면서 괴리를 메꾸는 게 아니라 보통주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괴리를 메꾸기 때문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너무 벌어진다. 이것도 하나의 우선주가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라간다면 이게 보통주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웜의 신방 오늘 7월 14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